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정치학에서 정치를 이렇게 정의하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치는 정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면 가난한 자가 현저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자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충분히 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러면 이제 뒤에 권영준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경제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경제가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까 그래서 경제 정의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토지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 정의 없이는 경제 정의가 세워지기가 어렵고 경제 정의가 없이는 사회 정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경제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또 그 정신을 오늘날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수단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수단들이, 정책 수단들이 아마 각 정당 내지는 후보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4장에서는 그 지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먼저 65페이지 그 2장에 성경의 기본 정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아까 우리 박재민 간사님한테 들으니까 오전이 아니라 이제 1세션에서 우리 김혜건 교수님께서 이제 이 희년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그 성경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장이 있는데 레위기 25장 거기서 이제 희년의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희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희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래한 이후에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잖아요. 근데 그 해에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토지를 반환하고 원래 소유주에게, 그다음에 부채를 탕감하고 품꾼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해가 이제 희년인데 그 희년은 이제 자유와 해방의 해죠. 그냥 추상적인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유와 해방입니다. 내가 종살이에서도 풀려나고 그리고 내 땅이 다시 생기고 나의 삶의 터전이 생기고 내가 농사지을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도 자유롭게 되고 실질적인 자유와 해방의 해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토지 반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지 반환, 그러니까 토지를 반환한다는 것은 원래 내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내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땅을 돌려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주가 자기의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땅이 있었던 거예요. 희년법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토지는 나의 것이라고 하셨고 또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방법은 각 지파마다 각 지파 안에서는 또 가족별로 토지를 골고루 나눠줬고 나눠준 다음에 영구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영구 매매를 지금처럼 영구 매매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 편준 현상이 일어나서 토지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러면 뭐 소장농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영구 매매를 금지했고 토지를 매매했다 할지라도 50년에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매매를 허용한 것이죠. 근데 50년 동안 기다리는 것도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중간에 무르기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친척이 대신 되사올 수 있는 제도를 두었고 또 친척이 물러줄 의무도 있지만 시원찮았으면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말하는 토지에 대한 정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평등한 토지권 정신, 평등직권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등직권,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토지 없이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는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죠. 이렇게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평등집권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러면 뭐 국가 땅을 다 몰수해서 우리나라 한 5천만 명 되는데 5천만 분의 1로 아니면 가구 수별로 다 나눠가지고 나눠줄 거냐. 그리고 또 뭐 영구매매 금지할 거냐.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요즘에는 그 땅을 필요로 하는 그 양과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연구하고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살 집만 있으면 됩니다. 또 뭐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땅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평균해서 나눠 가지고 갖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할 수도 없다. 대신에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토지 가치, 그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지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대를 공공이 환수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오늘날의 평등집권을 그렇게 구현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 자체를 국가가 계속해서 사들여서 그것을 임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금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지대조세제, 지대를 세금으로 걷는다. 뭐 다른 말로 하면 토지가치세제 이렇게 부르고, 국가의 국공유 비율을, 토지 국공유 비율을 늘려서 이제 임대해 주는 것을 공공토지 임대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토지 임대제는 사회주의 사회에, 북한 같은 나라에 적용하기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평등집권을 오늘날에 적용하는 방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사회 전체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거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주택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주거의 권리를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거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좀 얘기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사실 평등집권,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구현하게 되면 주택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집권을 정신을 구현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래도 주거 불안정 계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말씀이 레위기 25장 3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주거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먼저는 평등집권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주거 불안정 계층이 너무 많으니까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은 물론 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겠으나, 먼저는 토지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면 주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66페이지 이제 맨 하단에 보면 제가 4가지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정책에는 뭐 대학생 주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뭐 너무 비싸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대책은 안 들어 있고요. 그 4가지는, 하나는 이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이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소속된 토지정의 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이거를 이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또 대통령 선거에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자기가 이제 선출직이나 임명직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는 자기의 부동산을 스스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투기용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이제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이게 투기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하고, 사실은 참여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발각이 되면 장관 청문회에서 그 장관은 임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날려버렸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냥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자기가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이 실수요다, 내가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산 거다, 구입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입증이 안 된다. 이거는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이 강화도에 땅을 갖고 있는 건 이건 좀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철원에 땅을 갖고 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땅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 입증이 안 되는 것은 백지로 신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공직에서 떠날 때는 이제 백지로 신탁하고 나서 떠날 때는 그걸 그냥 뭐 몰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샀을 때 매입 집가의 원리금만 돌려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겠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토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 토지 투기는 안 되는 거로구나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굉장히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사람들은 고위공직에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공직에 오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토건 세력들이 굉장히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산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뭐 건설 예산으로 많이 쓰고 복지 예산보다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제도를 이제 두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진입 장벽이 완전히 높아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가 그리고 평등 집권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점점 우리 사회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평등 집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실현할 수가 없거든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는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4번이라고 써놨는데 세제 정책이에요. 이 부동산 세제 정책인데 이제 이건 좀 약간 까다롭기도 하고 그런데 방향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제 정책은 모든 토지에 모든 부동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짜장면을 너무 잘 먹어갖고 트름이 막 나.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토지에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의 핵심 기조는 뭐냐면 지대조세제를 적용하는 건데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고 토지를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점점점 높이고 왜냐하면 토지 보유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경제에 해를 주지 않는 세금이에요. 또 거기를 넘어가서 경제에 해를 안 줄 뿐만 아니라 경제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는 세금입니다. 토지 사용을 촉진하고 투기를 막고 이럴 수 있는 세금인데 토지 보유세를 강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증세 기조를 유지하되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 예컨대 뭐 소득세 내지 법인세 또 다른 간접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저희는 이제 조세 대체라고 합니다. 세금을 좀 이렇게 좀 바꾸자. 좋은 세금을 많이 걷고 나쁜 세금은 조금 줄이자. 이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아주 지금의 토지 가격을 아주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이자 공제형 지대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은 10년 동안 앞으로 이 방향의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면 저는 토지 투기 이런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토지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후보 이런 후보는 사실은 적격이 아닌 거죠. 그런 정당 그것은 적격이 아닌 것입니다. 부적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7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면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또 그 중에 한 가지는 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정책,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좀 싸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그 주거비가 얼마나 비싸냐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PIR이라고 하는 것이 7.7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8년 가까이 자기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내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축은 싸야 된다, 그리고 투기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면, 저는 이제 토지 임대형 주택으로 할 수가 있다.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은 분양하는 정책.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의 주택 가격의 3분의 1의 주택을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왜냐하면 그 공공이 이렇게 주택 가격을 싸게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가격은 만약에 1억인데 공공이 뭐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5천만 원에 공급했다라고 하면 그게 5천만 원에 유지되지 않거든요. 초기에 그 주택을 사는 사람만 로또를 맞게 되는 거죠. 5천만 원에 샀지만 바로 그 가격은 1억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토지 임대형 주택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낮아요. 비율이 4.3%에 불과합니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저는 앞으로 2018년까지 10%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20%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너무 무리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세금,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형 주택을 또 공급하고 이러면은 자기 소득으로 주택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뭐랄까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무리하게 많이 공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10%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 정책입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정책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용산 참사 이런 것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켜요. 용도를 변경시키면은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개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 개발 이익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재개발 정책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은 토지 불로소득의 일종인데, 그 토지 불로소득을 개발 이익을 굉장히 환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80%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 이익이 도저히 나지 않아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지 않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그것을 매입해서 토지 임대형 단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쭉 70페이지까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제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가지고, 그걸 기준을 가지고 이런 후보에게 표를 주고 이런 정당에게 표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제 제안을 담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